70년대만 해도 거의 70년대 통기타 문화. 통기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통기타. 얘기를 하면요. 바로 독일 낭만주의 뿌리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독일 낭만주의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회운동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음악사는 모르겠고. 자, 그림 영재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동화를 구현한 걸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림 영재야말로 당시에 독일의 문화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니버설한 문화. 거기서 유니버설한 건 기독교나 그리스, 로마 양축이죠. 기독교 문명하고 그다음에 로마, 그리스 문명 이게 아닌 독일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골 마을을 찾아가면서 그 당시에 설화, 전설 이런 걸 찾아내서 한 거거든요. 네. 난 이 과정하고 아까 말한 김명건 감독이라고 김명건 감독이 창과 이런 걸 찾아다니는 과정이 저는 정신사적으로 유사하다. 네. 똑같지 않아.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논란이 안 됩니다만은 교황청 같은 데서 화를 내고 그런 게 뭐냐면은 그 유니버설한 기독교 세계관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막 요정이 튀어나오고요. 숲. 거기서 아름다운 건 그 땅, 대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노동자적인 사고는 땅에 대한 집착이 약합니다. 노동자는 땅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땅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나는 뭐 내 육신밖에 없다는 건데 농민은 암만 가난하더라도 땅에 부속된 인물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뭐 대기업 농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전통적인 농민이라는 건 그래서 땅이라는 건 좀 중요해요. 대지, 흙, 이게 검은 대지와 숲 이게 이제 독일 그 동화에 나오는 주 테마거든요. 거기서 요정. 그다음에 거기서 나는 다양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혹시 얘기가 좀 너무 또 튀는지만 바그너라는 인물. 우리 음악가고 대단한 음악가죠. 잠깐 뭐 그건 틀림없지만 바그너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철학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책 같은 걸 썼어요. 우리한테 남는 건 이제 음악가. 그러면 음악가와 철학자의 입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그너는 뭐라고 자기가 주장하면 이건 제가 스스로 주장하기에 이런 낭만주의적 철학을 하면은 낭만주의 철학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즘보다는 필링입니다. 이 서구에 거의 재밌죠. 독일에서도 그걸 서구라는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의 그 이상한 기계 문명의 합리주의가 아니라 나는 필링으로 얘기했다. 오히려 필링이라는 건 언어보다는 뮤직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뮤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작품을 하지만 자신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스스로 혹은 남들이 얘기한 게 리베르겐의 반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존의 그 이론론적인 기독교 유일신 사상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울퉁불퉁한 남자들, 강한 전사들, 그다음에 죽음을 초월한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강한 자의 미학.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학이 그대로 일본으로 무사도랑 연결될 수 있는 미학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말이죠. 일본이 그 독일의 낭만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한국도 그거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분화르드 운동, 그래서 이거 시문 죄송하지만 상록수. 그때 분화르드 운동이 일어난 것이 꼭 볼셰비키 이전에 러시아의 영향만은 아니었다. 그 영향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 일본 지식인층들의 보편화된 사고였고요. 근데 한국 지식인도 잘 원통 안통 간에 그런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 당시 일부 뭐 배제학당 같은 식으로 미국식 교육을 받은 일부를 빼놓으면 다 일본 교육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자기네 암만 뭐 민족주의가 어떻고 그러죠. 좀 심하게 그러면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해서 민족주의를 얘기하지만 네이션이라는 것도 민족이라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네이션을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쪽 종족주의적으로 또 표현이 거치나 한 거고 국가만 해도 그래요. 스테이트를 우리는 국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그 가짜가 왜 붙죠? 직가짜가? 이거는 일본 천황제로 옹호하는 가산제 국가를 정당하려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이거 이설이 아니면 정통입니다. 국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국.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송나라 뭐 한나라 할 때 송국 한국 그렇죠. 가짜 안 붙였습니다. 정통적인 것도. 근데 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세요. 성벽이 쌓여있고요. 창 들고 있고 사람이 밑에 땅에 서서 창 들고 있는 겁니다. 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의 폴리스하고 이 국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춘추 전국 시절의 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리스의 폴리스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성이 쌓여진 상태에서의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토지까지 포함한 거는 보통 뭐냐 국이라고 쓰지 않고 방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한자 여기서 그리기 있는데 그 우방국 할 때 방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나라로 통일되면서 유방의 한자하고 똑같다 보니까 이게 휘피제도가 생기면서 그냥 국이라고 썼지만 적어도 국가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의 개념 제가 얘기하니까 일본에 우리가 반일하고 반일 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번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원통 원천동안. 왜냐면 우리가 직접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일본을 통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말하면 맞아 죽을 소린가요? 신치호 선생님이 쓰신 그 많은 그 아와 비와의 투쟁 있잖아요. 심하면 그 독일 그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딱 그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 누가 번역한 걸 읽고 뭐 이러면 또 뭐 어떻게 저런 신치호 같은 성인 우리가 성인처럼 되는데 비판하냐는데 뭐 제가 감히 비판하면서 죄송합니다. 서울대 국사학과로서 신채호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정치적으로 복권시킨 사람이 유시민 씨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쓰는 역사 이야기인가 뭐 그 책을 보면 신채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랑케하고 비교해서. 아니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아까 말한 그 한자로 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 후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존재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너무 제가 알지도 못한 얘기 너무 떠들어서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이제 농촌 사회가 분화돼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대한 강한 반발이라는 거죠. 근데 지식인들이 누구냐? 물론 나중에 가서 굉장히 대중교육을 받았지만요.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죠. 조선시대 때 양반지주가 말이지 친일파가 되고 친일파가 계속 지배 세력이 됐다. 그래서 좀 노론이 집권하는데 안 바뀌었다.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따져볼까요? 양반 그 일부니 다 친일파 됐을까요? 거꾸로요. 역사 한번 제가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은 양반보다는 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관료되면서. 뭐 여기 떠나. 그럼 다음에 정주영이 양반 출신입니까? 뭐 이병철 정도가 조금 양반 끄트머리에 있었죠. 박정희 양반 노론 출신입니까? 와 집안 어떻게 따지면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완전히 좀 표현하자면 개쌍놈 출신입니다. 하층들이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박정희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들이 6.25 토지개혁, 문지개혁하고 6.25를 통해서 토지를 잃어버리고 일부는 어떻게 공업하는데 극소수가 가고요. 극소수가 아니라 김성수. 그 당시에 갖다 주면 요즘 기준 뭐 대단합니까? 물론 동아일보 갖고 있고 그러지 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갑자기 개쌍놈들이 뭐 재벌이 되고 말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지적인 유산들은 이 사람들의 쓸 거예요. 전통적인. 이 사람들이 학구율이 높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대학을 와서 주로 뭘 했냐면은 문사철을 했습니다. 사실 또 가난한 진짜 가난한 집은요 문사철을 잘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해서 그냥 법대 가고 고시 봐갖고 출세하고 가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상대 가서 돈 벌든지 아니면 의대 미안하지만 의대 가서 하든지 공대 가서 돈 벌 생각하지. 뭐 선생님이 국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단언하지만 양반들의 뿌리들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좀 가난했다면 저는 역사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겠죠. 아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런 집이 이제 이런 걸 할 때 명예롭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경영학과? 이게 잡놈들처럼 뭐 돈 벌러 가냐? 문사철. 사람이 문학을 알고 철학을 알고 역사를 알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 양반의 또 뿌리는 또 얘기가 너무 확장되네요. 그 유교 성리학적 뿌리. 근데 유교 성리학도 저는 그 농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그죠. 사상이거든요. 농동 공동체에 물론 이제 계층이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강한 평등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상이 맞물리기가 좋았던 게 그런 낭만주의 사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볼셰비키로 갈 수 있는 뿌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박헌영도 그렇고 공산주의의 주류가 된 사람들이 하층민 출신 드뭅니다. 때문에
양반 출신들 지주집 아들입니다. 그래야지 사실 근대 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아, 난 그거는 정말 제가 몰랐던 건데 이거 신분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산주의자의 상당수가 양반이고 오히려 그 친일파가 중인이나 하층 계급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저도 아주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성대 제대 시절에 그 이제 그 지금의 서울 공대가 된 그 모체가 된 데를 가면은 양반집 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야 뭐 공대 나와서 엔지니어 되고 뭐 서울대 나온다면 대단하게 보이지만 일제시대 때 아니 어떻게 양반의 자손이 그 기계를 만져?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죠. 이북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많았대요. 왜냐면 그 선교사들이 좀 배워. 왜냐 하층민들은요 또 그런 데 못 가는 거예요. 공부의 기회도 없고 학비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대충 빨리 좋게만 한 기회하고 빨리 서구화된 그런 사람들이 됐고 그 출신들이 중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 양반들은 법대 이런 데로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도병을 끌어낼 때도요. 근데 그쪽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 이건 팩트입니다. 그냥 경성제대나 동경제대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할 거 없이 공대는 학병 안 끌고 갔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와서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은 그 군대 안 끌고 갔어요. 근데 법대는 끌고 갔거든요. 그래도 길을 쓰고 법대를 가고 이쪽은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굳이만 영미파들이 이런 데로 간 건데 이 영미파가 왜 그러면 사상 못했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또 엔지니어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엔지니어로서 뭐 미국 가서 기술 박사해서 아까 뭐 박정희가 근대화니까 근대화에 뛰어들어가고 기능 올림픽도 또 이끌고 뭐 기술도 발전시켰지만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또 이런 거를 갑자기 굉장히 정 또 반대로 가면서 유교 양반들의 공담으로 치부를 하면서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올리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구 양반들부터 찾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산업공상이었다가 그야말로 어떻게 되냐면 상공농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대륙 중심, 토지 중심이었다가 해양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문관 중심이었다가 무관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권력은 잡았는데요. 그다음에 돈도 벌었는데 정신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물론 했어요. 노력을. 어떻게 했냐?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었죠. 근데 어떤 식으로 했겠죠? 서구 근대적인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간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이런 말하면 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사실 국민교육헌장 내용을 보면 일본 그 당시에 그 교육 칙령적인 냄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화랑도 정신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것도 또 이러면 제가 이러면 정말 맞아 죽는데 일본 그 부시도의 짝퉁판 같은 냄새가 화랑이 특히 그렇죠. 전혀 없다라면 아니죠. 그런 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 세력도 못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새로 자라는 근대화 세력이 볼 때는 이건 더 내려서 신라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뭐냐? 신체오류가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조정한 거는 난가사상 그렇죠. 민족주의를 한 거는요 꼭 좌익이 아닙니다. 사실 대학교 때 보면은요 박정희 어렸을 때 좋아하다가 대학교 오면서 좌익이 되는 걸 보면 바로 그거거든요. 난가사상 우리 거 묘한 반미 심지어 반미까지. 예, 김영환이 그렇습니다. 네. 김영환 구회우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그러한 사상적 배경을 70년대 교육이 이미 조정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70년대도 나쁜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른들 저보다도 더 어른들 뭐 태극기 하고 그러신 분들 보면은 보수주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개인이 없는 보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미국식 보수주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 게 거죠. 그렇지. 영국 미국 보수주의는 신합의 단독자라는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땐 훨씬 그러니까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휙휙 넘어갔는데 다음번쯤에 찬찬히 얘기를 더 들으면 좋겠네요. 이 맥락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덕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노론에서 친일파로 가고 현재 기득권 세력을 한다.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판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아, 이거는 제가 국사학과인데 좀 창피한데. 그러니까 친일파가 된 사람들의 계급 계층 분석, 중인 하층,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북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영미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서울공대에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좋네요.